네, 다음은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기아, 대한유화, 마지막으로 실리콘2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대오토에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2% 빠지면서 현재가는 46만 3천 원입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모든 종목군들의 리포트를 그래도 제목이라도 한번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많이 쏟아져 나오는 리포트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의미 있는 리포트들을 선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현대오토에버를 제가 다른 시가총액이 더 큰 기업들보다 위에 올려놓은 이유는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용기 있는 홀드 의견. 사실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주가가 막 급등을 하는데 홀드 의견을 마음 편하게 쓰겠어요. 네. 왜냐면 쓰면은 욕을 먹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네.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내 종목이 갑자기 홀드가 나왔어.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나는 어제 샀는데 화가 나시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용기 있는 홀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삼성증권의 이문정 애널리스트이실 거예요. 제가 성함이 뭐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 이 테크하고 뭐 자동차 이쪽 팀장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리포트를 참 많이 읽는데 질주 후에 잠시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간이다. 그러면서 홀드 의견을 제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 뭐 홀드, 셀 이렇게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누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홀드는 사실 이제 보유 의견이고 우리나라 리포트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매수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목표 주가도 39만 원이에요. 주가는 48만 원인데 네. 왜 이렇게 산정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현대오토에버가 3번의 큰 사업 변화를 겪었어요. 근데 그 사업 변화 속에서 2021년도에는 현대 MN소프트 그리고 현대오트론의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을 합병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도 상당히 좀 주목을 했었는데 한 번 정도 주가가 반등을 하고 한참 동안 쉬었어요. 네. 그리고 2023년도 2분기에 모빌진을 탑재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이때도 상당히 이제 좋은 이벤트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SI 기업을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왜냐면은 SI 기업은 단순 SI 기업은 이제 회사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뭔가 ITO 쪽으로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성이 제거가 돼요.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 자동차의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회사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오토에버의 PER이 각각 42배와 35배였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데이터 센터 관리나 로봇 관제, 유통과 여러 가지 AS에 대한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되면서 이러한 모든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왕과 3자 회동 이때 이후부터 동사의 이제 관심도가 더욱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로봇 로드맵까지 발표가 되면서 현대차보다 더 높은 주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정 실적 기준으로 해서 현대차 PE가 8배, 기아가 6배, 오토에버는 55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PE 밸류로 안 하고 EV EBITDA 밸류로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주가 부담이 좀 적었는데 네.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고 성장성이 가미된 가운데 이제는 실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 이에 따라서 EV EBITDA 밸류에서 PE 밸류로 밸류에이션의 방식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 밸류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는 55배인데 예전에 2021년도에 처음 회사가 바뀌었을 때 밸류에이션인 42배 상단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가 훨씬 더 낮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야 SI 사업부의 매출액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영업이익이 850억으로 컨센서스 800억은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의 주가는 진짜 하늘을 뚫고 날아가 버렸는데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5.9%, 영업이익은 일부적인 뭐 수익성적인 확대 요소가 일부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YOY로 16% 늘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너무 크게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방식 변경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투자이익은 홀드를 주고 이 회사의 앞으로의 뭐 역량이나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이익은 홀드라는 좀 뭐 용기 있는 리포트를 쓰셨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제가 리포트를 들고 나와봤어요. 네, 이렇게 현대 오토에버 리포트 봤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기아인데요. 기아 오늘은 1.71%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6만 6,600원이네요. 네, 어제가 아니라 최근에 기아가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와.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네. 그때도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현대차, 네, 주가가 17만 원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거의 딱 3배가 올라왔죠. 그리고 뭐 방금 얘기했던 오토에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아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얘네도 많이 올라왔지만은 이제 2배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기아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네. 어마어마하게 생겨버렸어요.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은 나도 가지고 있고 배당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주가는 덜 올랐어 라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그룹이 리레이팅 되는 가운데 기아의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회사의 실적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현대차와의 12개월 포워드 PER 괴리율이 35%를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괴리율이 원래는 22% 정도였거든요. 10년 평균이. 네. 그러니까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기아의 3월 결산 배당 수익률은 4에서 5% 정도. 사실 뭐 1년 예금 이자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배당 수익률이 4에서 5%다 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배당률이 아닐까 이렇게 네.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봐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올해 기준자로 봤을 때 RMAC라고 하는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 이게 이제 드디어 현대차 그룹에서 개소를 하게 되고요. 2028년도에 아틀라스에 이제 공장 투입 그리고 3만 대 생산 시스템의 구축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본격적인 사업 확장이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성장 기대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동사가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17%를 주목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성장 가치를 좀 추정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에 따른 기아의 보유 지분 가치는 5에서 10조 원, 이제 최소는 5조 그리고 최대는 이제 10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밸류에 더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26년 상반기에 로보틱스의 모베드라고 하는데 요것의 판매도 지금 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이제 저밸류 자동차 산업에서 고밸류 로봇 산업으로서의 변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기아는 좀 아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차는 뭐 그룹사 대장이니까 네. 거기에 글로비스는 따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토에버는 현대차의 로봇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다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 주가가 덜 올라왔으니까 네. 이것이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타겟 P를 6.6배에서 8.5배로 상향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20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4분기 실적 자체는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영업이익 1.86조 원으로 YOY 31.4%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관세 관련된 네. 이슈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관세 인하 효과가 12월부터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올해의 실적 자체는 3분기, 4분기의 실적은 부담감이 좀 적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가 판매 가이던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지금 당장에야 텔루라이드가 아무래도 이제 신차 나오기 전에 좀 기존 재고를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올라갔고 하지만은 6월 달하고 이럴 때 이제 텔루라이드 신차가 나오게 되고 미국에서 워낙 잘 팔린 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인센티브 둔화, 점유율 확대 효과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26년도 영업이익 10.7조 원으로
증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런 회사들의 하나의 단점은 결국은 주가가 좋은데 가밍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관세 협상이 되면서 결국은 증익으로 2026년도는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리스크도 떨어진다. 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로봇주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정상화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그러한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다음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이밍을 어떻게 노려보면 좋을까요?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사실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가가 뭐 계속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로봇주들이 올라오면은 다시 치고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왜 일주일 정도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현대기아의 실적이 제가 이제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마지막 주차에 현대기아의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이번 주는 아니죠. 예, 다음 주에 아마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또 실적을 볼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리고 실적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현대차는 1월 22일 이틀 뒤에 한대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원래 넷째 주차에 수, 목이나 목금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아닌가 착각을 했는데 네. 현대차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어닝 스타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성장주로서의 리스크를 해치지 않을 거고 네. 두 번째는 실적을 발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관세 관련된 리스크는 12월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 1분기의 실적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조만간 뭐 현대차, 기아차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덜어내면서 또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지금 이 순환매 갑자기 뭐 2차 전지로 들어오고 반도체가 빠지고 로봇주들이 조정받는 이 환경 속에서 네. 내가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현대차는 1월 22일이고요. 기아차는 1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아차 리포트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15%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가는 16만 4,500원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대한유화가. 이걸 먼저 할 걸 사장님,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현대오토에버. 그래요? 이거를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한유화가 은근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순수화학 업종군들이 업황이 좋아진다. 네. 순수화학. 네. 라고 한다면은 뭐 저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이런 기업들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한유화의 주가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근데 이번 실적을 통해서 하나증권에서는 업황 바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책적인 도움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한유화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1분기에 대폭 개선된다. 이게 지금 화학주들의 실적에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4분기는 안 좋고 1분기는 개선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50억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26%나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는 이미 감익이 좀 예상됐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비상장자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에너지 유틸리티 회사인데 정기 보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실적이 부진 요소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제품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범용 제품군들의 가격 하락과 스프레드 하락이 모두 다 나타났고요. 그나마 이제 고부가 분리막 PE 제품 같은 경우 호조세를 보이면서 적자는 피했다. 그리고 한주는 원래 이익을 꾸준히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익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1분기부터는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석유화학 이익이 QOQ 대비해서 한 150억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주요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는 부타디엠 마진이 전분기 대비해서 170달러 가까이 개선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BTX, 우리가 이제 벤젠, 톨루엔, 뭐 자일렌 이렇게 합쳐서 이제 BTX라고 하는데 네. 요것도 지금 QOQ 40달러 개선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이 회사의 분기 캐파 감안을 했을 때 두 제품의 현재 가격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150억 이상의 지금 이익 개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제품뿐만이 아니라 더 지금 힘든 제품, P나 PP, 진짜 범용 제품이고 중국이 많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쪽 같은 경우도 시황 반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익 추정치가 상향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화학주들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된다? 이거 굉장히 낯선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그럼 가격 반등이나 스프레드 반등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중국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이제 15차 5개년 계획에 근거해서 구조조정 그리고 납사 소비세 개편이라는 두 가지 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어제 봤었던 효성 TNC 리포트에서 20년 이상 좀 된 노후화된 설비의 폐쇄 이런 것들을 많이 주문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비단 효성 TNC뿐만이 아니라 모든 화학업체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급 불균형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이벤트로 작용이 될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납사 소비세 개편이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톤당 원가가 한 $100 정도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가가 늘어나게 되면은 제품가를 올려야 되고요. 네. 제품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역내에 있는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화학 제품 때문에 저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노후화된 설비의 폐쇄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선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설비를 그냥 폐쇄 안 하고 저감 장치나 이런 것들을 달아서 새로운 설비로 교체를 해서 물량들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네. 그런 환경 설비를 갖다 붙이면은요, 제품 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그거 설비를 돌려야 되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제품가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화학업종분들이 정말 예전처럼 막 사이클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갑자기 조원대에 엄청난 이익을 올릴 거다, 이런 시황 개선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해요. 하지만은 국내외적인 이러한 설비 감축의 노력,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좀 개선되는 부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턴어라운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안 보는 화학업종 내에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은 화학이 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던 대한유화의 실적 코멘트,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중화권 쪽에서 나타나는 업황의 반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잘 믿기가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걔네가 줄인다 하더라도 이거 진짜 좋아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중국 쪽에서 지금 제품가가 좀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에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대한유화 리포트 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2 볼 텐데요. 실리콘2는 오늘 2.88%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41,100원입니다. 네. 화장품주들이 어떻게 보면 왜 부진한가에 대한 이유를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네. 그래서 참 1등 기업, 2등 기업, 3등 기업까지 다 사고 보니까 4등 기업 살 돈은 없는데 그게 이제 화장품주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약간의 아쉬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반대로 그러면은 화장품 중에서 1등하고 3등 섹터 중에 한 3, 4등 애들하고 이익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좋을까? 화장품주의 1등이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실리콘2는 그래도 생각보다 올해 이익 성장률이 꽤 좋을 것 같다. 제가 숫자를 봤더니. 네.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준비해 봤더니 오늘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들고 나왔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유지인데요. 화장품 섹터 내에서 주요 증권사들의 탑픽 종목을 보면은 브랜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는 APR, 어디는 달바, 뭐 그리고 이제 좀 안정적인 사업을 기대하는 기업들은 이제 ODM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탑픽으로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삼성증권은 실리콘2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두바이 물류 창고, 그리고 미국 매출 전환이에요. 저는 이 미국 매출 전환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67%, 매출은 67% 성장, 영업이익은 73% 성장한 458억의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가 연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을 일시 지급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다는 거죠.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의 큰 축이 결국은 4분기 고대하던 중동법인의 물류창고가 드디어 가동 시작을 합니다. 물류창고가 가동을 한다는 얘기는 실리콘2는 어떻게 영업을 하냐면은 잘 나갈 것 같은 이제 브랜드 업체들의 화장품을 매입을 해요. 네. 그래서 물류창고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유통 채널이나 거기에다가 이제 넘기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류창고가 본격적으로 활동 개시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4분기부터 이어지고 1분기부터 본격화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2의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안 좋아서 실리콘2의 주가가 계속 안 좋았어요. 네. 왜냐면은 실리콘2의 주가가 좋았었던 게 어떻게 보면 2023년도, 4년도 미국의 성장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 좋아요. 우리는 중동도 좋아요. 10개국 매출을 보면은 다른 데가 다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주가는 재미없었던 이유가 제일 중요한 미국이 안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4분기의 실적 흐름을 살펴봤더니 2024년도 4분기 같은 경우는 선 제품 매출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4분기에는 물량이 감소를 했는데, 2025년도 4분기에는 오히려 67% YOY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네. 거기에 더해서 유럽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각 지역에서 좋아할 만한 브랜드를 적시에 제공을 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우수한 배분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여력은 올해도 빛을 발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유럽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중동의 본격화된 매출 확대,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회복,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봤을 때 참 부담 없는 화장품주다라는 네. 내용의 리포트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11배 정도인데 굉장히 쌉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도 실리콘2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실리콘2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지수를 다시 보니까요, 모두 다 음전을 한 상태인데요. 5,000피를 눈앞에 두고 코스피는 0.83% 빠지면서 4,863.71선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빠지면서 966.44선 보이고 있습니다. 차장님의 증시 코멘트가 궁금한 게, 사실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뭐 미국 증시이긴 하지만 네. 중간 선거가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원래 1, 2월에 증시가 좋으면 6월달까지 좀 이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또 근데 부정적인 걸로 봐서는 환율이 지금 벌써 1,475원을 또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겪었던 게 있다 보니까 불안한 것도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5,000이라는 마디지수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또 개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확대된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약간 과거에 이제 PTSD, 야 이거 꼭지를 찍는 거 아니냐, 네. 이런 PTSD가 오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때와 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 확장되는 구간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은 힘을 잃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네. 그게 반도체, 오늘 뭐 로봇이나 이런 기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기업들이 또 결국은 어닝 시즌이 되는 기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물론 이것은 이제 대변수는 고정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안 올라간 이유가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저는 강세를 보이는 게 맞다라고 기본 가정을 깔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이렇게 막 관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나타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뭐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게 좀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의료스페이스는 지금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역시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방산주들이 요즘 글로벌 쪽에도 그렇고 국내장도 그렇고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집 방송을 또 한 번 준비를 했습니다. 1월 21일 4시 30분에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방산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방송 역시 곰 차장님과 또 장남현 애널리스트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방산과 전력기기를 담당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관련된 코멘트들을 많이 남겨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번 홍보할 게 있으실까요, 사장님? 네, 사실 뭐 저희가 장남 애널리스트 모시고 네. 사실 지지난주에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또 주식 시황이라는 게 사실 워낙 급변하잖아요. 또 주도주들은 주가가 워낙 많이 변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또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질문이 오시는 것들을 네. 우리 장남 애널리스트께 제가 많이 질문을 드릴 거예요. 많이 좀 찾아와 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4시 반에 꼭 와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전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00피 찍을 줄 알았는데 못 찍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이제는 잘 버텨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후에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방송에서도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